사실 광우병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언론이 막 이래 부추긴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특히 상업주의 이런 거 막 이런 게 많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언론이 종종 무책임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2공화국 성립으로 가는 길에 4.19가 있었습니다. 4.19에 대해서는 뭐 의거다, 혁명이다, 민주주의의 기념비다, 역사의 복권이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어떤 근본적인 막 이렇게 대대적인 정치 시스템 자체가 막 확 바뀐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고, 동시대 사람들도 혁명이냐 의거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고 혁명이란 말을 쓰느냐 의거란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자유당 의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파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이란 쪽에 더 좀 무게를 실었던 것 같고, 구파는 이제 의거 쪽, 그러니까 연속성을 더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신파나 급진파 같은 경우는 4월 혁명 뒤에 만드는 헌법을 48년 재헌헌법을 있는 걸로 봤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의거라고 부른 측은 54년 헌법을 고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의견을 고치는 거고, 그러니까 불의의 원천을 이제 어디에 두느냐, 혁명으로 보면은 재헌헌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의거로 보는 측은 이제 그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고 54년 헌법이 잘못됐던 거다, 이제 이렇게 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어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 혁명 그 당시 급진파들이 접근했던 그런 방식이 옳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정치 자체의 파탄으로 이제 기결이 되고, 학생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해가지고 헌정을 막 중단시키다시피 하고 이제 이런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나니까요. 오히려 그게 이제 5.16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정치에 이제 후퇴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민주주의 자체의 어떤 자기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스 베버의 말로는 이제 균형 감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 센스 오브 밸런스가 이제 중요한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게 굉장히 정치 세력들은 중요한데, 이게 급진파들이 의정을 장악하는 순간 이거를 이제 다 깨버리는 거죠. 그 헌정 연속성을 깨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1990대 초반에 이른바 그 시민사회론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제 민주주의 이론으로 시민사회론을 주장하는 그 이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뭐 코헨이라든지 아라토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라토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제한적 민주주의 이런 말을 쓰면서 프랑스 혁명조차도 그 시민사회 세력이 스스로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태도미도를 반동으로 기결되고, 그러니까 혁명의 반동화를 이제 부추겼다면서 자기 제한적 민주주의 이런 용어를 쓰는 거 보고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는데, 4월 혁명 같은 경우도 불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의 붕괴에 대해서 저항한 건 옳지만, 그 이후에 그 정치 세력이 그 혁명적 에너지 자체를 뭐랄까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좀 순치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됐고, 또 급진 세력들도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급진 세력한테 그 자기 제한의 미덕을 발휘하는 거라는 게 좀 어불성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데,
그런 만큼 그 기성 정치 세력이 그런 걸 굉장히 잘 컨트롤 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너무 방치를 했고 장면 총리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온화한 인품이라든지 우유부단함 많은 정치인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 급진 세력을 제어하지 못했던 게 이제 제2공화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 같아요. 질문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급진 세력 말씀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 제한적 민주주의 말씀도 하셨는데 당대 기록을 보면 30대 기자가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기자가 담배를 꼬나물고 총리한테 질문을 하면 총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존댓말로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대답하는 이런 풍경을 보고 이것이 4.19가 이룩하려고 했던 민주주의냐 여기에 회의가 들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학생하고 언론인들이 특히 그 급진적인 경향을 많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4월 4.19를 갖다가 급진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 통제, 언론인들이 막 그게 사실 광우병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언론이 막 이래 부추긴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특히 상업주의 이런 거 막 이런 게 많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언론이 종종 무책임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절이 조금 다르긴 했겠습니다만은 언론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러면서 네, 당대 평가 중에는 4.19는 언론인과 학생만 덕본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책임이 언론의 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언론의 성숙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언론인들이 조금 더 성숙된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그 혁명의 에너지를 유도를 했으면은 어쩌면은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평탄한 길을 걸었을 수도 있죠. 어디까지나 가정이겠습니다. 아까 급진파 말씀하셨는데 당대 급진파의 주장이 국민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용공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있었겠죠. 그 부분은 제가 뭐 자세히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뭐 하여튼 그래도 뭐 짐작 가는 건 있는데 어느 정도 뭐 북한으로 막 가져서 이래 살았으니까 그런 거는 뭐 너무 나이브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4.19 이후에 이제 개헌이 되고 이때는 뭐 압도적인 내각제 뭐 개헌이었습니다. 대세가 그렇게 갔으니까요.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90% 가까이 얻었죠. 그런데 신구파가 분당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2공화국 내각제 실패 이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까 실패한 이유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는 또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의 미성숙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이제 두터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이 이제 부재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게 민주주의 실패의 충분 조건 볼 수 없고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 민주주의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제2공화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4.19가 일어나면서 만학의 근본이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대통령제에 있다고 봤으니까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가는 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그 재헌국회 때도 내각 책임제로 갈 거냐 대통령제로 갈 거냐 이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그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대통령제가 맞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각 책임제는 그 대통령제보다
그 운용하기가 훨씬 더 이제 힘든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당 문화가 굉장히 말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경우에도 그 2차 대전 후에 드골이 집권하기까지 9차례인가 걸친 내각 교체가 있었죠. 내각 교체가 있었고, 나중에 50년대 말로 가서는 내각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알제리 사태 네. 맞으면서. 그래서 대통령제 아니면 안 한다라고 맞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예, 드골이 대통령제로 나가지 않으면은 수상에 총리에 취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제를 바로 바꿨죠. 이제. 그러니까 내각 붕괴가 일어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내각 붕괴가 이제 일어나죠. 내각 붕괴 사건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성숙하고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지고, 그 다음에 군소정당 지나치게 많은 정당들이 출연하지 않게 하고, 이런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 이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고도의 협상 능력과 타협 능력이 필요한 게 이제 내각 책임제인데, 사실 그 50년대 우리나라 그 팝의 상황을 보면은 내각 책임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죠. 조선의 사색당파의 연장선입니다.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도 4번인가 5번 내각 교체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각을 내각이 출범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보름 만에 1차 내각 교체가 있었다고 그러고, 하도 구파해서 날리고 다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4번인가 5번 내각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막 데모를 1년 동안 뭐 1000회인가 2000회인가를 시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월 혁명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이 시위를 통제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당내에서는 당파 싸움, 그러니까 막 파벌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정당 정치가 현대적 정당 정치의 능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내각 책임제를 해놓으니까 뭡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이제 너무 선진적인 옷을 입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당 정치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공화국 때 이 한국 정당의 특징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한 야당 의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시대로만 하는 게 무슨 정당이냐. 신민당 제 멋대로만 하는 것들이 무슨 정당이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발언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신민당 의원의 발언인 것은 확실하고 여러 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민당이야 진짜로 파벌이 많았죠. 거긴 뭐 견지동우회, 뭐 김영삼계, 김재광계, 이기택계, 이철승계, 신도한계, 뭐 말이 유진상계, 그다음 박순천 여사, 뭐 너무 많았죠.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광우병 얘기도 해주셨는데 21세기 들어서 의회 민주주의의 성패랄까요? 이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 뭘까요? 의회 민주주의 승패. 어떻게 하면은 한국이 의회 민주주의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선 왕조의 사색당파 의식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경향이 여전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태생의 미국 정치학자로 유명한 사람 중에 후안 린츠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제 위험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한 문헌이 이제 리터처가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에는 대통령제 위험이 많고 내각 책임제가 훨씬 더 좋다. 혹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힌 합의제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제 위험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논쟁이 그 구미학계에서 많이 일어나서 90년대에는 막
그 정치학 민주주의 문헌에서는 그게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대통령제가 진짜 위험한지 안 한지. 그래가지고 이론적인 연구 주장도 많았고 실증적인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히 100%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대통령제가 조금 훨씬 위험한 걸로 그렇게 실증 연구가 나왔습니다. 남미는 전부 다 대통령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심심한 쿠데타 일어나고 뭐 우리도 탄핵이 최근에 일어났지만은 탄핵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남미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실증할 수 있는 통계 패키지를 써가지고 실증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많은 사례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더 위험하다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 또 그 논의 중에 사르토리라는 이태리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에 합당한 정당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그 의회 정치 합당한 정당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당의 사회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정당의 사회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이제 내려다 보면 정당들이 과거에 거친 게 또 없어지고 또 막 옛날엔 복잡게 되다가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영국만 하더라도 그 정당의 역사가 그 토리하고 피그당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싸움도 하고 막 하다가 그 역사적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뭐 많이 있던 정당들이 조금 뭉쳐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공화당이 원래는 링컨의 공화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공화당이었는데 그랜드 올드 파티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오랜 세월을 가지면서 이제 진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정당들이 사회화가 되는 거죠. 정당들이 사회화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정당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균형감과 책임감과 그 균형감과 계속 익히면서 예를 들면 자기가 집권하더라도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아야 되고 야당이 되더라도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유혹에 빠지면은 그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당에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큰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당명부터 바꿔요. 당명부터 바꾸고 그 실패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화가 안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 가면은 자기들 당수 사진을 걸어 놓는데 전두환 사진 없어지고 박정희 사진 없고 박근혜 사진 없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 가면 거기는 뭐 아직 배출된 게 안 되니까 다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탄핵이 일어나고 나서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잖아요. 자유한국당을 바꾸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당직자를 안 만나서 당명 막 바꾸려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왜 바꾸려고 하느냐. 당명 그대로 두고 실패로부터 배워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실패가 있으면은 처절하게 반성을 해서 잘못을 고치고, 그 실패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해서 체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하고 사회화되고 이런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딱 간판 가지고 화장만 싹 하고.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당적이 7번 바뀌었는데 본인은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하도 당명을 바꿔서 어떤 당이었는지 순서대로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여야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한 정치평론가가 주인도 그대로고 주방장도 그대로고 서빙하는 사람도 그대로고 인테리어도 그대로인데 식당 간판만 바꿔단다고 음식 맛이 바뀌겠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태도가 잘못된 거죠.
정당이 하여튼 계속 그대로인, 물론 정당이 뭐 이런 정당도 있고 저런 정당도 있겠습니다만은 맨날 쇼만 하니까요. 쇼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뭐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